할렐루야. 오늘은 미국과 이란 전쟁에 대해서 좀 생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미국은 이란으로부터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며칠간 휴전을 하는가 싶더니 미국이 이란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인지 한 8가지 주제를 살펴보고 나서 그 결과로 미국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정의 내려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소련이 붕괴된 1991년 미국에는 50여 개의 굴지 회사들이 방산업계를 대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련이 붕괴되면서 국방비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미국 내에서 들끓자 클린턴 대통령이 업계의 합병을 강요했고 1993년 7월 21일 레슬리 에스펜 국방부 장관은 51개에 달하는 군수업체 대표자들을 국방부에 초대하여 국방비 절감은 불가피하다고 통보를 하고 합병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참여했던 한 군수업체 대표자는 이 자리를 마지막 만찬으로 묘사했습니다. 공산주의 팽창 및 소련과의 전쟁 위협을 팔아서 앉아서 오랫동안 쉽게 떼돈을 벌던 시대가 끝난 것을 의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빠른 속도로 합병이 이루어졌고 1997년에 이르러 로키드 마틴, 레이티언, 놀스롭 그루먼트, 보잉 그리고 제너럴 다이내믹스 등 빅5로 명명된 5개의 군수업체가 펜타곤 계약을 독점하게 됩니다. 이후 지속되는 국방비 삭감 위협을 받게 된 빅5는 국민과 국회의 막대한 국방비 예산을 설득하느라 노심초사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저희가 1997년 미국 정계에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던 네오콘에 속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PNAC라는 비영리 띵크탱크가 설립된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PNAC라고 하는 비영리 띵크탱크는 이 단체의 설립 선언문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과 목적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미국은 20세기를 이어 21세기에도 세계를 주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활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두 번째로 이를 위해서 초강대국 위치에서 세계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세 번째, 이를 위해서 미국의 원칙과 이해관계의 호의적인 국제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 번째로는 우리의 가치와 이해관계에 적대적인 태도를 가진 정권들은 제거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라크와 이란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섯 번째로 동시에 우리의 안보와 우리의 번영과 우리의 원칙을 보존하고 넓혀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결론을 이어가는데 여섯 번째로는 PNAC 설립 선언문은 이런 목적들을 밝힌 후 이를 실현하려면 막강한 군사력 재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일곱 번째, 이를 위해서 대폭적인 군사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막대한 국방비 예산이 증가돼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엄청나게 재건을 해서 21세기에도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지배하는, 군림하는 그런 제도를 미국이 주도해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이 선언문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25명이 이 단체의 설립 선언문에 서명을 했는데 후에 구직 10명이 조시 부시 대통령의 행정부 고위직에 임명됐습니다. 그래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위치에 이 사람들이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정계에 널리 알려진 인물들이었지만 딕 체이니, 도널드 럼스펠드, 폴 월포위츠를 대표적인 인물로 저희가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딕 체이니는 우리가 다 알듯이 조지 부시 행정부 때 부통령을 지낸 사람이고, 그때 국방부 장관을 지내던 럼스펠드하고는 60년대 말 70년대 초부터 굉장히 가깝게 지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딕 체니는 조지 부시의 아버지였던 조지 H.W. 부시가 대통령이었을 때 국방부 장관직을 지냈고, 그때 처음으로 그 오퍼레이션 데설 스톰이라고 해서 이라크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네브라스카에서 태어나서 와이오밍이라고 하는 주에서 자라났고 예일대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닉슨, 포드 그리고 그 외 많은 행정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위치에서 활동을 한 사람이고, 여러 번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었고, 할리버튼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오일 서비스 회사의 CEO로 활약을 하다가 조지 부시가 당선이 되면서 부통령으로 자리를 이직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일 업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또 군수업체들과 굉장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미국의 국회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과도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죠. 끝으로 딕 체이니와 미국에서 최고 띵크탱크 단체로 알려져 있는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와의 관계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FR은 1921년에 대통령, 국방부 장관, 국무부 장관, 당시 미국 정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던 사람들이 모여서 미국의 군사, 외교, 경제 정책을 결정짓는 역할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고, 중요한 것은 이 단체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조용히 뒤에서 활동을 한다는 목적과 방법론을 가지고 설립된 단체였습니다. 이 단체의 딕 체이니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이사로 활동을 해왔는데, 이 CFR은 대통령, 장관들, 또 국내 군부의 최고 지도자들, 그리고 은행과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 등 미국 내 최고 권력에 오른 자들이 몸담고 있는 최고의 띵크탱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체의 현재 프레지던트는 마이클 프롬이라는 사람인데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데이비드 루벤스타인이라고 하는 또 다른 유대인이 이 단체의 CEO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비드 루벤스타인은 칼라일 그룹이라고 하는 사모펀드의 창시자이면서 총관리자인데, 이 단체는 4,260억에 달하는 자산을 관리하는 사모펀드 회사이며 미국의 최고 부자들과 권력가들의 자산을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바로 그 전에는 그 리처드 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2003년부터 2023년까지 프레지던트로 지냈는데, 이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미국의 외교, 군사, 경제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다 자리를 앉고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외교 정책은 이스라엘과 어쩔 수 없이 연결되어져서 정책을 정할 수뿐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는 핏 헤그세스도 유대인이고, 바이든 행정부 때 국무부 장관으로 있었던 앤토니 블링컨도 유대인이었고, 연방준비제도는 거의 다 유대인이 의장직을 지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주요 언론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외교, 군사, 경제 정책을 펴나갈 때
어쩔 수 없어요. 이 유대인들의 영향력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만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불만을 터뜨려 왔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CFR라고 하는 단체가 설립된 후 미국의 외교, 군사, 경제 정책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누가 장관직에 앉을 것이냐, 또 중요한 위치에 누가 앉을 것이냐를 거의 이 단체가 결정을 지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던 단체인데, 이 단체의 20세기 미국과 세계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데이빗 락커펠러가 1949년에 이사로 참여를 했고, 또 1949년부터 85년까지는 이사로, 그리고 1970년서부터 1985년까지는 체어맨으로 이 CFR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딕 체이니가 이 락커펠러하고도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딕 체이니가 이 CFR과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오랫동안 밝히지 않고 비밀로 유지를 해오다가 CFR 행사에 한번 참여해가지고 남긴 그 비디오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고 돌아와서 계속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It's good to be back at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As Pete mentioned, I've been a member for a long time and was actually a director for some period of time. I never mentioned that when I was campaigning for re-election back home in Wyoming. 자, 그리고 또 하나 비디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딕 체이니와 20세기 미국의 외교, 군사, 경제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락커펠러와 얼마나 가깝게 지냈는지 보여주는 비디오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A special televised meeting of the New York-based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provides a window to the real story. The speaker, Vice President Dick Cheney, takes a question from David Rockefeller. Vice President, I just enjoyed so much your whole speech, but I was particularly pleased that you gave such a strong endorsement for the free trade agreement for all the Americas, subject that has been of great concern to me for many years, and particularly recently, and I think it's absolutely essential for the strength of our economy. Rockefeller's role in the drive for an FTAA was a lot more central than he portrays. Rockefeller cultivated Latin American leaders who could be counted on to support such a proposal. Both the 1994 Miami Summit and the FTAA proposal were conceived and nurtured by a Rockefeller-created network. Prominent among the organizations sponsoring the Miami event were the Council of the Americas, founder and honorary chairman David Rockefeller, the Americas Society, chairman David Rockefeller, the Forum of the Americas, founder David Rockefeller, th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financial backer and board member David Rockefeller, the Trilateral Commission, founder and honorary chairman David Rockefeller. Rockefeller's influence also extends to the current administration. He was chairman emeritus of the CFR when Vice President Dick Cheney once served as a director, a relationship that Cheney concealed during his congressional career.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숨기고 국민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조용히 활동을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욕을 먹고 칭찬을 받는 것은 대통령 장관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건 공화당에서 대통령이 나오건 공화당에 몸을 담고 있는 장관이 어디에 장관직을 요직을 맡던 그 상관없이 이 사람들이 지향하는 정책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올해 1900년대 초부터 미국 정치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와 상관없이 이 사람들이 원하는 외교 정책, 경제 정책, 군사 정책이 이행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럼스펠드인데 그는 1975년부터 1977년 그 포드 대통령 행정부 때 국방부 장관을 지낸 인물이고, 또 조지 부시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때 또 국방부 장관직을 지냈습니다. 4선 그 국회의원이고, 또 여러 대통령 행정부 안에서 비서실장직을 지내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던 사람이고, 나토 및 대통령 자문 등등 그 미국 정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 인물로는 저희가 폴 월포위츠라는 사람을 소개해 드릴 수가 있겠는데, 특히 딕 체니하고 가깝게 지낸 사람이고, 또 월드뱅크의 회장직도 지냈고, 국방부, 국무부 등에서 많은 정책을 결정짓는 중요한 위치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한 사람이고, 존스 홉킨스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교의 학장직을 지낸 바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부시 대통령의 동생이 제 부시도 이 선언문에 서명을 한 사람에 속하고, 입만 열면 이라크나 이란 등을 공격해야 한다며 외치던 유대인계 네오콘들과 존 볼턴 등이 대거 참여했던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해 오던 사람들이 이 PNAC라고 하는 띵크탱크를 조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단체의 이름을 좀 한국어로 번역하기가 좀 어려운데, 억지로 제가 좀 번역을 한다면 신세기의 미국을 주도하는 단체, 뭐 이 정도로 이름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요점은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세기를 이어서 21세기 또 한 세기를 미국이 세상을 주도하는 그런 글로벌 리더로서 활약할 수 있는 그 전반적인 그 세계의 조건을 갖추는 데 목적을 두고 설립된 그런 단체입니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 이유를 저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PNAC가 2000년 9월 작성한 보고서를 저희들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PNAC는 2000년 9월, 영어로는 Rebuilding America's Defense, 우리말로 번역을 좀 한다면 미 국방체계 재건이라는 리포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 문서는 PNAC가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하고 있는 리포트인데, 미국이 또 한 세기를 주도하려면 5가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이 리포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는 첫째로 세계 어느 곳에서건 미국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하며, 두 번째, 여러 대규모 전쟁을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어야 하고, 세 번째, 이라크, 시리아, 이란 등 미국의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중동 국가들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하며, 네 번째,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 다방면의 미군 군사 체계가 개선되어야 하는데, 다섯 번째,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려면 국방비가 대폭 증폭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51쪽에 기록되어 있는 글인데, 이들이 준비한 미 국방체계 재건이라는 리포트의 51쪽에 가면 어떤 말이 쓰여져 있는가 하면은 국방비가 대폭 증폭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론을 전개하고 해 오다가 말하기를, 문제는 진주만 전쟁과 유사한 재앙적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국방비 증가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방비를 대폭 증가해야 돼요. 이 사람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그런데 국방비 증가가 일어나려면 미국이 또 한 번 진주만 폭격과 같은 그런 재앙을 경험해야만이 여론이 모아져서 국방비가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진주만 폭격과 같은 새로운 공격을 받지 않는 이상 저들이 꿈꾸는 국방비 증가는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본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진주만 폭격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야 저들이 원하는 국방비 증가가 일어날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 전략적 연구 자료는 클린턴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되었고, 아울러서 이 자료는 1991년 일어났던 데설트스톰 전쟁 때 국방부 장관직을 수행했던 딕 체이니와 그의 참모로 일하던 펄 월포위츠가 데설트스톰 전쟁이 끝난 후 곧바로 준비한 자료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네 번째 그 자료로 9.11 사건을 좀 저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다 알듯이 여러분 2000년 11월 선거에서 조지 부시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PNAC 설립 선언문에 서명했던 25명 중 10명이 부시 행정부 때 군사 및 외교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위직에 임명되었습니다. 그 후 2001년 9월 11일 9.11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9.11 사건이 터졌을 때 많은 자료와 증거물을 살펴본 적지 않은 사람들은 9.11 사건은 미 국방체계 재건 보고서의 51쪽에 언급된 새 진주만 사건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9.11 사건은 딕 체이니, 도널드 럼스펠드, 펄 월포위츠 및 이들 서클 안에서 오랫동안 함께 활동하던 네오콘들이 군수산업 복합체, 오일 회사들, 은행 및 금융시장 관리자들, 띵크탱크에 몸담고 있는 자들, 그리고 언론이 함께 조작해서 일으킨 사건이었다고 입을 모은 것입니다. 이 이론을 뒷받침해주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유튜브에 많이 보급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트윈타워 건물을 관리하던 유대인인 레리 실버스틴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레리 실버스틴이 운영하던 실버스틴 관리사는 2001년 7월, 그러니까 9.11 사건이 일어나기 2달 전에 32억 달러를 주고 월드 트레이드 센터와 관련된 5 건물들을 99년간 관리하는 리스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보험 계약서에는 테러리스트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받는 조항을 추가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 조항이 곧게 이 계약서에 추가됐다는 점을 보고 많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들은 31년 만에 처음으로 새 관리회사에 넘어간 것 사실도 또한 우리가 좀 의아하게 바라볼 사건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보통 그는 놀스 타워 꼭대기에 있는 식당에서 매일 아침을 먹었는데, 9.11 사건이 일어난 날은 그의 아내가 피부과 전문의와 약속을 잡았다며 가지 못하게 해서 트윈타워에 가지 않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사고 당시 빌딩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좀 석연치 않게 너무 많은 퍼즐들이 좀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많은 의심을 낳게 된 것입니다. 실버스틴은 9.11 사건이 날조된 사건임을 입증하는 증언을 2002년 9월, 그러니까 9.11 사건 1주년 기념을 하는 인터뷰에서 PBS와 가진 인터뷰를 가졌는데, 그날 그는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사건 당일날 실버스틴은 소방서 총책임자로부터 전화를 받는데, 그 소방서 총책임자는 실버스틴에게 건물 7번 화재를 진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듣자 실버스틴은 소방서 총책임자에게 그렇다면 풀립 하라는 허락
또는 명령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어로 플리치라고 말을 했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 비디오를 살펴보고 와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좀 의논을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I remember getting a call from the fire department commander telling me that they were not sure they were going to be able to contain the fire. And I said, you know, we've had such terrible loss of life. Maybe the smartest thing to do is pull it. And they made that decision to pull, and then we watched the building collapse. 그래서 이 방송을 청취한 수많은 전문가들은 폴릿이라는 단어는 계획되고 통제된 폭발을 통해서 고층 건물을 폭파 해체할 때 사용하는 특수 용어라는 점을 지적하며 화재 외에는 공격을 받지 않은 월드 트레이드 센터 건물 7번이 주저앉은 사실은 사건 당일날 훨씬 전에 건물을 지탱해주는 기둥 등에 전문가들이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했고 당일날 폭약을 터뜨려 고층 건물에 속하는 건물 7번이 주저앉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 전문가들은 트윈타워 및 7번 건물은 고층 건물을 철거할 때 사용하는 다이너마이트 및 다양한 화력 및 파괴력을 가진 발파 장비들이 사용되지 않고는 절대 주저앉을 수 없도록 설계된 건물이라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WTC 건물의 화재를 보도하던 제인 스탠리 BBC 기자는 로이터스를 인용하여 7번 건물이 주저앉기 약 20분 전에 7번 건물도 주저앉았다고 보도하는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7번 건물이 가라앉지 않고 그냥 지금 화재에 타고 있는 중인데 7번 건물이 주저앉았다고 보고를 미리 해버린 거예요. 그 건물이 주저앉기 20분 앞서서.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이와 관련된 책과 자료를 제법 많이 살펴본 후 9.11 사건은 미국의 군부와 외교 및 경제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딥스테이트에 속한 자들이 저지른 내부 소행이었다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 그 이유와 또 그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 정보를 좀 저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9.11 사건이 낳은 결과예요. 그래서 9.11 사건이 뭐 여러 가지 결과를 낳겠지만 두 가지에 저희가 초점을 맞춘다면 첫째로 9.11 사건 직후 미국의 국방비는 즉각적으로 대폭 증가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꿈꾸고 계획했던 그 미래가 현실로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어떻게 이 큰 국방비를 정당할 거냐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그로 인해서 국방비 증가가 매년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쩌면 저희한테 더 중요한 결과인데 9.11 사건으로 말미암아 끝없는 전쟁이라고 하는 독트린이 미국 군사 정책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9.11 사건 이후 조지 부시는 입가에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테러와의 끝없는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반미적 성향을 가진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며 저들과의 전쟁은 끝이 없는 전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어떤 국가가 미국을 위협하는 그런 차원의 패러다임이 아니고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개인이 또는 소 집단이 미국을 위협하는 단체 개인이요 집단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적이 사실은 안 보이는 그런 공포스러운
환경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도 않고 제거할 수도 없는 적을 만들어냄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은 언제나 어디서나 전쟁을 할 수 있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는 상황이 정착이 된 것입니다. 또 이와 함께 테러리스트로 지목된 자들을 숨겨주거나 도피처를 제공하는 국가들도 미국의 공격의 대상이 된다고 선언하므로 미국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지목하든 상관없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독트린을 마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믿기 어렵지만 저도 이 문제를 사회학을 공부한 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간이 날 때마다 살펴본 주제인데, 빵가게 주인은 빵을 더 팔아서 수익을 늘릴 방법을 매일 고민을 합니다. 이와 어떤 면에서는 유사하게 전쟁을 일삼아 매년 1조가 넘는 거액을 손에 쥐는 이 카르텔은 매일 전쟁을 야기시킬 방법을 고안해내는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빵집 주인이 빵을 팔아서 수익을 올릴 생각을 하듯이 전쟁을 통해서 무기를 만들어서 돈방석에 앉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전쟁을 많이 할 것인가, 그래야지 이 사람들의 수입 출처가 계속 보장이 되고 더 많은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전쟁을 할 것인가를 이 사람들은 매일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적 원리 때문에 이 세상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2002년 국정연설 때 부시 대통령은 이란, 이라크, 북한을 악의 칙으로 지목함으로써 이 국가들이 존재하는 이상은 영구적인 전쟁은 피할 수 없는 뉴노멀이 된 세상을 정착시켰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펜타곤은 그리고 은행, 자기가 무기 업체들 이런 사람들, 오일 업체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독트린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회사, 카르텔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만이 왜 국방비는 매일 오르고 세상에는 왜 매일 전쟁이 끝이 나지 않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9.11 사건은 세상에서 가장 악한 카르텔이 천사의 탈을 쓰고 날조한 사건이고, 저들은 3,000명의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국방비 증가와 영구적인 전쟁을 정당화하는 독트린을 정당화시키는 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드 노스로 여러분들 좀 몇 가지 정보를 좀 나누겠습니다. 부시 행정부가 남긴 또 하나의 레거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지 부시의 아버지였던 41대 대통령인 조지 H.W. 부시가 백악관을 떠난 1993년 1월 미 연방 정부는 2,900억의 국가 부채를 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조지 H.W. 부시를 이어서 1993년 1월 백악관에 입성한 빌 클린턴이 백악관을 떠난 2001년 1월 미 연방정부는 1,280억에 달하는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지 부시가 백악관을 떠난 2009년 1월 미 연방정부는 10조 6,260억의 부채를 안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된 이유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 부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세금 감세, 또 2008년에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손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과 손과 발이 피로 물든 하이에나로 에워싸인 백악관과 워싱턴은 강도의 구렬이 된 지 오래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백악관과 워싱턴 주위에는 우리 아버리지 사람들이 일해 갖고 낸 세금 돈을 갈취해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수만 명이
둘러싸여가지고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만들어가지고 세금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 힘들게 살고 사람들은 계속 장시간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펜으로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만들어가지고 정부 기금을 앗아가서 정말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워싱턴에 득실득실한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현재 미국의 부채는 우리가 다 알듯이 39조가 넘은 상태이고 연방정부는 채무상환으로 매년 1조에 달하는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 약 2조에 달하는 페이롤, 또 상속세, 소비세, 관세 등의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이 책임지고 있는 또 하나의 세금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국가부채는 부자들의 부를 눌리는 또 하나의 제도인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들은 계속 일을 해야지 간신히 먹고 사는 그런 체제가 유지가 되는 것이 현재 미국의 실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이유를 저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섯 번째 그 웨슬리 클라크라고 하는 사성장군이 인터뷰에서 남긴 말을 저희들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웨슬리 클라크라고 하는 사성장군이 있는데 그는 나토의 총사령관직을 지냈고 또 서든 커맨드를 지휘한 화려한 경력을 가진 군인입니다. 9.11 사건이 일어난 날로부터 10일 후 그는 펜타곤을 방문했는데 그때 럼스펠드 국방부 장관 사무실은 펜타곤 실무자들에게 아프가니스탄과 이란을 공격할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9.12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었는데 그냥 위에서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아프가니스탄과 이란을 곧 공격하니까 준비하라. 그러고 나서 한두 달 후에 그가 또 펜타곤을 방문을 했는데 그때 또 접한 비밀문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5년 내로 향후 5년 내로 중동 지역의 7국가의 정권을 넘어뜨리거나 교체하기 위해서 이 국가들을 공격한다는 비밀문서를 접했습니다. 그 비밀문서에 명시된 7개 국가들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소말리아, 수단, 그리고 이란이었습니다. 그분이 남긴 그 인터뷰 내용을 좀 저희들이 간략하게 살펴보고 대화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About 10 days after 9/11, I went through the Pentagon and I saw Secretary Rumsfeld and Deputy Secretary Wolfowitz. I went downstairs just to say hello to some of the people on the Joint Staff who used to work for me. And one of the generals called me and he said, "Sir, you got to come in. You got to come in and talk to me a second." I said, "Well, you're too busy." He said, "No." He says, "We've made the decision. We're going to war with Iraq." This was on or about the 20th of September. I said, "We're going to war with Iraq. Why?" He said, "I don't know." He said, "I guess they don't know what else to do." So I said, "Well, did they find some information connecting Saddam to Al-Qaeda?" He said, No. He says, "There's nothing new that way. They just made the decision to go to war with Iraq." He said, "I guess it's like we don't know what to do about terrorists, but we've got a good military and we can take down governments." And he said, "I guess if the only tool you have is a hammer, every problem has to look like a nail." So I came back to see him a few weeks later, and by that time we were bombing in Afghanistan. I said, "Are we still going to war with Iraq?" And he said, "Oh, it's worse than that." He said, he reached over on his desk, he picked up a piece of paper, and he said, I just got this down from upstairs, meaning the Secretary of Defense's office today, and he said, "This is a memo that describes how we're going to take out 7 countries in 5 years, starting with Iraq and then Syria, Lebanon, Libya, Somalia, Sudan, and finishing off Iran." The truth is about the Middle East is, had there been no oil there, it would be like Africa. Nobody is threatening to intervene in Africa. The problem is the opposite. We keep asking for people to intervene and stop it. And there's no question that the presence of petroleum
throughout the region has sparked great power involvement. Whether that was the specific motivation for the coup or not, I can't tell you, but there's always been this attitude that somehow we could intervene and use force in the region. 이 국가들의 특징은 모두 오일 생산국이라는 데 있고, 클라크 장관이 접했던 비밀 문서에 명시된 대로 미국은 지금까지 이란만 빼놓고 다른 6개 국가들을 모두 공격하여 정권을 교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란만 남은 거예요. 때문에 미국이 지금 이란을 공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의 군사 외교 정책을 결정짓는 딥스테이트 세력은 트럼프를 이용해서 마지막 남은 숙제를 마무리 지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란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저희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자료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간단합니다. 1987년부터 2006년까지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을 지낸 바 있는 그린스팬은 2007년에 출판한 그의 자서전 The Age of Turbulence에서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한 주된 원인은 오일 때문이었다고 밝혀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담 후세인이 소위 말하는 WMD 화학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보유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중동적이나 미국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제거해야 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을 했는데 이 그린스팬은 정확한 의도를 말하고 있어요. 정확한 의도는 WMD가 아니었고 이라크가 가지고 있는 오일을 미국이 손에 쥐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책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많은 좀 약간의 이제 화제를 관심을 모았는데 왜 약간의 관심을 받았냐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였으니까 더 이상 놀랄 일이 없었지만 그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그리고 또 노골적으로 미국의 의도를 밝힌 것은 거의 처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얘기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그린스팬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이후로 또 이 사람 자서전 책을 많이 팔았겠죠.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다른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는 것이 원유값 안정, 호르무즈 해협 안정 등 세계 경제 발전에 유익하다는 의견을 별도로 자기가 행정부에 전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가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는데 최근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생포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줄 수가 있는데 첫째로 트럼프는 노골적으로 베네수엘라의 오일을 미국이 컨트롤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미국이 어떤 나라를 침략하고 오일을 뺏고 금을 뺏고 중요한 자원을 뺏어올 때는 그 나라의 민주화를 위한 것이네 여성들의 해방을 위한 것이네 이런 포장을 했었는데 트럼프가 다른 거는 그런 포장을 하지 않고 그냥 노골적으로 미국의 의도를 밝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속 시원해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저질스럽다는 비판도 받고 있는데 트럼프는 노골적으로 우리가 베네수엘라를 공격하는 것은 그 나라에 있는 오일을 우리가 컨트롤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표명하지 않은 목적인데 이는 중국을 겨냥한 행동이었던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남미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거나 제거하려는 정책을 채택한 상황이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베네수엘라의 오일을 미국이 직접 컨트롤하려고 결정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제 중국은 중남미에 투자하거나 대출하는 결정이 무척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8가지 그 백그라운드 내용을 좀 제가 나눴는데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이유를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첫째로 국방비 증가를 원하는 카르텔들이 국방비 증가를 정당하기 위해서 벌인 전쟁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이란 전쟁 명목으로 적게는 1320억, 많게는 1조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트럼프는 1조 5천억을 2027년 국방비 예산으로 청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이란의 오일과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완전하게 컨트롤하는 것이 미국의 목적입니다. 셋째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네 번째로 페트로달러를 지키기 위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과 직접적인 군사 충돌을 피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정면 충돌할 경우 미국이 입을 피해가 너무 클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과 어떤 상황에서도 군사적 대립을 피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인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저희들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이용해서 중국과 손을 잡은 러시아를 무너뜨리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듯이, 미국은 중국의 동맹국인 이란을 공격하여 이 지역에서의 중국의 영향력과 중국의 경제 발전을 억제하는 것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목적입니다. 어쩌면 표면적으로 이란과 합의하는 동안 미국과 중국은 뒤에서 별도의 협상을 벌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국이 21세기를 주도하려면 반드시 중국의 경제 발전을 제압해야 합니다. 미국이 이란 오일을 손에 쥐면 국제 유가 상승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서 세계 경제 불황을 야기시킬 것이고, 이는 제조업에 의존하는 중국의 경제에 치명타를 입히려는 미국의 전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이란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전쟁이 끝나서 미국이 이란의 오일을 손에 쥐게 되면은 미국은 원유가를 상당히 올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원유가 올라가면 세계 경제가 불황을 맞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원가 재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이 다 치솟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많은 소비를 할 수가 없게 돼요. 많은 소비를 할 수가 없게 되면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 제조업계가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면은 중국의 경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중국의 군사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미국은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이란을 이기게 되면은 국제 원유가가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본인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오일을 미국이 컨트롤하게 되면 수입산 오일에 의존하는 중국과의 군사적 마찰 없이 미국은 중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트럼프는 이 계산을 염두에 두고 시진핑 주석과 만나기로 계획된 5월 이전에 이란의 항복을 끌어내기 위해서 급하게 2월 달인가에 이란을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트럼프의 계획대로 이란이 속히 항복하는 사태가 벌어졌더라면 아마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자리에서 트럼프는 마구잡이로 중국의 체면을 깎아내리는 요구를 강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한 자의 앞에서는 꼬리를 내리는 트럼프는 별 성과 없이 미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중국을 제압하는 것이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란과 협상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무기 재고가 고갈된 상태이고 다수의 미 국민이 이 전쟁을 반대하고 또 지상군 주둔을 극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이란을 공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무기 재고가 쌓이는 대로 미국은 이란의 오일을 손에 넣을 때까지 계속 이란을 공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면의 궁극적인 목적은 중국을 제압하는 것이 미국의 목적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한 세기를 미국이 세상을 주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활약하기를 원하는 것이 미국 정책가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